권리형 나눔을 위한 워크북의 빈곤의 역사를 맡은 이현숙입니다. 오늘은 빈곤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는데요. 역사란 무엇인가? 이해측하는 역사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사실과 현재의 역사가의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과거의 사실을 통해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빈곤이라는 오래된 역사적 사실을 통해 사회의 빈곤에 대한 관점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빈곤에 대한 관점은 그 시대마다 달리 변해 왔는데요. 그 빈곤에 대한 대응, 그리고 이것을 바라보는 가치, 세력에 따라 굉장히 다른 모습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빈곤에 대한 대응은 제도라고 할 수 있고요. 다른 가치, 빈곤을 바라보는 관점은 철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철학을 어떤 세력이 지지하느냐에 따라 그 사회의 빈곤 대응들이 달라져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빈곤의 관점과 그 역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는 질문 나눔, 실천 나눔, 상상 나눔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문 나눔에서는 어떤 질문을 던지고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제가 던질 질문은 가난은 나라님도 구하지 못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질문을 통해서 빈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가난에 대한 속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가난에 대한 속담들을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우선 각자 자신들의 종이에 가난에 대한 속담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적으신 속담을 여러분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가난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과 관련된 속담에는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던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 라는 속담이 있죠. 그리고 산입에 거무질 치랴, 그리고 가난도 스승이다. 그리고 궁하면 통한다. 가난한 집에 자식이 많다. 가난한 집 신주금뜻하다. 그리고 눈은 풍년이나 입은 흉년이다. 이런 다양한 속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속담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가난과 관련된 속담이 굉장히 많고 그 의미도 다양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가난과 관련된 속담은 사실 가난은 개인의 책임이고 너가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다라는 의미, 그리고 가난에 대한 현상 이런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은 나라님도 구하지 못한다라는 이 속담과 가난은 나라만이 구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두 말의 의미와 효과는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난은 나라님도 구하지 못한다라는 의미는 아무리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도 그 사람이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제 효과를 나타내죠. 그래서 개인의 가난은 개인이 극복해야지 사회가 극복하게 도와줄 수 없다,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은 나라만이 구제할 수 있다라는 것은 사회만이 가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두 가지의 말은 사실은 굉장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는 가난은 개인이 극복해야 된다. 또 다른 하나는 가난은 사회가 극복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다양한 속담이라든지 말을 해왔는데 그 말에는 사실은 의미와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가난은 나라만이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조선시대의 김육이라는 분이시거든요.
이 대동법을 제안을 하시고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왕에게 어떤 정도로 이야기했냐면 본인을 우의정에 임명하시려거든 반드시 대동법을 시행하시고 그것이 아니라면 노망한 재상으로 여겨 버려두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이 대동법을 가난을 구할 그런 법률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요. 대동법 시행 이전에 빈곤이라는 것에 대한 것은 사실은 개인의 책임으로 이제 바라봤었고 또 대동법은 세금과 관련된 문제거든요. 대동법 이전에는 공납과 방납이 있었습니다. 각각의 지역의 특산물을 국가에다가 바치는 거였거든요. 더 나아가서 이것은 인두세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똑같은 세금을 내는 거죠. 재산과 상관없이. 그래서 많은 농민들은 이 세금에 굉장히 많은 부담을 갖게 됐었고 세금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고향을 떠나는 그런 이제 모습들도 이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육은 이러한 것이 오히려 이러한 세금 제도는 가난한 사람을 더 어렵게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대동법을 실행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대동법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토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의 양에 따라 세금을 누진적으로 부과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도 쌀이나 돈, 포로 통일해서 정부에게 납세를 하는 것으로 이제 조정을 하는 그런 법률이었는데요. 이러한 대동법으로 인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의 땅으로부터 도망가지 않고 다시 이 빈곤으로부터 구할 수 있는 빈곤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대동법을 통해서 보니까 빈곤은 나라도 구하지 못한다. 나라님도 구하지 못한다는 말은 사실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빈곤은 오히려 사회만이 구할 수 있다. 국가만이 구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대동법을 시행했던 그 시대에 조선시대 관리인과 지식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가난한 임금님도 구하지 못한다. 라는 말은 사실은 토지를 많이 갖고 있고 부유한 계층들은 이 말을 굉장히 속담으로 전파하고 그 다음에 자신들의 그러한 이제 문제들을 지지하는 효과들을 나타내는 말로서 굉장히 회자를 많이 시켰는데요. 그 당시 조선시대의 관리인과 지식은 이식위천이라는 말, 즉 백성은 먹는 것을 하늘로 삼는다라는 말을 따랐고 오히려 그러한 국가만이 빈곤을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가난한 임금님도 구하지 못한다. 이러한 말은 왜 지금까지 이런 효과를 나타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파트는 실천 나눔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천 나눔에서는 빈곤에 대한 시대적 대응을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시대마다 빈곤에 대한 대응이 달랐었거든요. 그것은 빈곤의 책임을 시대마다 다르게 정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질문은 그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림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시대의 상을 담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한 폭의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인 것 같으세요? 그리고 그림 속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바를톨로의 에스테반 무리오라는 사람이 1645년에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빈민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주는 알카리의 성 디에고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사실은 성 디에고라는 성인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음식을 나눠주고 있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죠.
근데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하면 그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 그리고 불효한 이웃에게 이 자비를 베풀라는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는 강조하셨는데, 그런 것을 실천했던 디에고의 일화를 이 그림에 무리오가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성 디에고는 사실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 프란체스코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 수사가 돼서 평수사로 일했던 와중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부엌에서 일하고 남은 음식들을 가지고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자기 수사복에 음식을 숨기고 밖으로 나가서 빈민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일들을 했거든요. 근데 이 디에고의 자선이 굉장히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원장은 사실은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었거든요. 그래서 수도원장이 매일 디에고가 부엌에서 음식을 숨겨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준다고 의심을 하고 그가 출입하는 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수도원장은 디에고를 만났고요. 디에고에게 너 옷을 펼쳐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에고는 옷을 펼쳤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네. 사실 디에고는 입고 있던 수도복을 탁 펼쳤는데 그 옷에서 음식이 떨어진 게 아니라 꽃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성인의 일화를 이렇게 담고 있는데요. 그 향기로운 성인의 발자취를 이 그림에는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의 특징을 보시면 빈자들의 모습들이 굉장히 어떠한 규칙적인 특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는 아픈 사람, 장애인, 그리고 여성, 근데 여성인데 젊은 여성이 아이를 같이 함께 하고 있을 때 그런 여성들, 그리고 어린이, 뭐 이런 사람들이 여기 주요한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의 빈곤은 두 가지 유형으로 그 당시 이제 이야기 됐었는데요. 하나는 성직자의 빈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실질적으로 생존에 노출된 빈곤형, 병든 거지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을 나타내는 나사로형 빈민이 있었습니다. 성직자 빈민은 베드로형 빈민으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성직자 빈민은 대부분 자발적으로 빈곤을 선택한 사람으로 그들의 빈곤은 정신적 가치를 나타냈고 그들이 빈곤하면 빈곤할수록 존경과 신성, 찬양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병든 거지나 가난한 실제적인 가난한 사람들, 태어나기를 가난하게 태어났던 사람들은 이들은 자발적으로 빈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비자발적이고 주체적이지 않은 대상화된 사람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속적이고 물적 빈곤, 그리고 불유쾌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제 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빈곤은 굉장히 굴욕적으로 인식되었는데요. 이 다수의 빈자들은 이렇게 나사로형 빈민에 속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세시대에 그런데 이러한 빈곤들을 대응하는 것은 그 당시 성경 말씀에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도 어렵다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 자발적 빈곤을 선택한 성직자들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봤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을까? 그랬을 때 이 부유한 사람들이 자선을 베풀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선은 어떻게 보면 신의 구원 프로그램으로서 중세시대의 빈곤의 대응으로 작용하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천의 두 번째 질문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의 이야기 속에서 나타난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처우를 당했는지 이야기 나눠봅시다. 우리 친구들 중에 또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사람은 없나요? 홉스가 물었다. 몇 명 있지? 암 있고 말고. 특히 새로 들어온 친구들이 그랬지.
소규모 농부들이 자기 땅에서 쫓겨나는 바람에 속수무책으로 먹을 것이 없게 되었지 뭐야. 그 땅을 빼앗아 양치는 목장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지. 구걸하러 다니다가 걸려서 우통이 드러난 채 마차 꽁무니에 묶여 피가 줄줄 흐를 때까지 채찍질을 당했지. 그리고는 족쇄에 채여 돌팔매질을 당했어. 또다시 구걸하다 걸려 또 채찍질을 당하고 한쪽 귀까지 잘리는 신세가 되었었어. 그들은 3번째로 구걸을 했지. 불쌍하기도 하지. 오죽했으면 3번이나 구걸하러 나섰겠냐고. 이번에는 시뻘겋게 달군 새로 뺨에 낙인을 찍고 노예로 팔렸지 뭐야. 그래도 도망치다 끝내 붙잡혀 사형을 당했어. 간단히 그리고 짧게 얘기한 거야. 이보다 덜하지만 우리 중에도 이러한 고생을 겪는 사람이 많아. 요컬, 번스, 호지, 앞으로 나와봐. 너희들 훈장을 좀 보여줘봐. 여러분들이 이야기 나눈 이 지문의 이야기는 사실은 마크 트웨인이 쓴 왕자와 거지 중에 일부입니다. 왕자와 거지는 그 당시 그 엘리자베스 여왕의 동생이었던 에드워드 왕자를 그 모델로 한 그 소설이거든요. 근데 이 에드워드 왕자 헨리 8세의 아들이었고 엘리자베스 여왕의 동생이었던 에드워드 왕자는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당시 그 빈곤한 사람들의 삶을 이 왕자와 거지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자와 거지가 배경이 됐던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1601년에 빈곤법, 푸어로라는 것을 이제 만들었는데요. 이 1950년대에 영국은 도시에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굶어 죽거나 얼어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이 많아지고 보니까 일부 지역에서는 식량 문제 때문에 폭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그 당시 스페인 해전 그 무적 함대와 싸워서 해양을 장악한 여왕이었는데요. 이렇게 해상을 장악한 여왕은 국내의 문제도 해결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국내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 하면 푸어로를 만들어서 이런 폭동들을 자제시키는 역할을 했는데요. 그 1601년에 이러한 푸어로는 노동 능력이 없는 빈곤층을 위해서는 구빈원을 설립해서 이들을 돌보고 노동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빈곤층은 그 작업장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을 그 일을 하도록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푸어로에서는 노동 능력이 없는 빈곤과 노동 능력이 있는 빈곤을 구분해서 그들에 대한 처우를 달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왕자와 거지처럼 노동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빈민층에 대해서는 열등 처우의 원칙으로 혹독하게 열등하게 처우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걸을 하는 사람은 노동하지 않은 자 먹지도 말라. 그래서 채찍을 맞거나 낙인을 찍거나 사형을 당하는 등 그런 고초를 겪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빈곤은 죄악이다 라고 주장됐던 시절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3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42년 베버리지가 보고서를 냈는데요. 이 보고서에는 국민이 5대약을 물리치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민 최저 생활을 보장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인간이 최소한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물리쳐야 할 5가지 악은 무엇인지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시대에 그러면 또 어떤 악이 있을지 그것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대악을 왜 이렇게 결정했고 어떤 내용이며 그 이유는 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942년 베버리지 보고서가 발간되던 그 해에는 여전히 그 영국이 독일을 상대로 제2차 세계대전을 치르고 있던 시기입니다. 이 전쟁 시기에
복지국가의 청사진인 베버리지 보고서가 출간이 됐는데요. 이 보고서에서는 영국 시민들이 전쟁 후에는 이 5가지 악을 물리친 사회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악은 뭐였냐면 원트입니다. 이 결핍이라는 건데요. 소득 결핍의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악은 이그노런스, 이 무지입니다. 교육받지 못하면 빈곤의 덫에 걸려서 끊임없이 빈곤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상교육을 제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디지즈입니다. 질병은 중산층도 가난하게 만들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만든다. 전쟁 이후의 세상에서는 누구라도 질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질병을 그 5대 악에 넣었었고요. 그 다음에 질병 이후에는 스쿼럴, 그래서 불결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주거지가 불결하게 되면 건강도 나빠지고 그런 일상생활도 참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을 공공주택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리스, 우리 그 나태라고도 하는데요. 그 당시 많은 실업률들은 사실은 개인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 문제로 발생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가 완전 고용을 통해서 이것을 실현할 수 있다라고 베버리지 보고서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완전 고용은 국가가 전쟁을 수행하는데 이렇게 많은 인력이 든다면 다시 재건하는 국가를 만들 때 학교와 병원 이런 공공시설들을 많이 만들고 그 국가가 고용을 한다라면 완전 고용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제 청사진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베버리지 보고서에서는 빈곤, 그리고 무지, 질병, 불결, 나태에 대한 대응들을 각각의 사회보장 제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베버리지 보고서는 사실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역사적 과정을 거쳤거든요. 찰스 부스의 그 빈곤조사라든지 그리고 시범 라운드 트리의 빈곤조사, 이런 조사들과 소수파 보고서라는 그 이전의 보고서가 기반이 돼서 탄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보고서에 기반해서 베버리지 보고서가 탄생했을 때 사실은 영국 사람들은 모여서 토론했다고 합니다. 등하관제를 무시하고 곳곳에 술집, 교회, 학교 강당에서 이 폭탄이 떨어지는 것도 무서워하지 않고 사회보험 제한에 대해서 과부들에게는 어떤 형평성이 있을까, 노인에게는, 장애인에게는 이런 주제로 토론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모였고요. 공공주택을 준다면 아파트냐 주택이냐, 의사는 보건 서비스에 가입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주제로 많은 토론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버리지 보고서는 그 당시 베스트셀러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베버리지 보고서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과거에 빈곤은 죄악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빈곤은 국가만이 구할 수 있다. 누구나 다 빈곤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시각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상 나눔에서는 빈곤에 대해서 내 공간에서 나답게 어떻게 상상하며 실천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난은 이제 사회가 구한다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빈곤의 역사는 변해왔습니다. 아까 시대별로 빈곤의 인식과 대응은 매우 달라졌는데 어땠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빈곤에 대한 인식과 대응은 중세시대에는 가난은 운명이다. 그리고 산업혁명기에는 가난은 죄악이다. 그리고 이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자본주의가 성숙한 이 시기에는 가난은 나라의 책임이다 라는 그 인식이 달라졌고요. 그런 인식 하에 가난에 대한 대응도 달라졌습니다. 중세시대의 가난에 대한 대응은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자선을 통해서 이것을 극복하도록 하는 방법을 택했고, 그 다음에 가난은 죄악이다. 이 시대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나태를 어떻게 개조할 것인가 라는 관점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가난은 부도덕하고 게으름의 상징으로 여겼던 것이죠. 그리고 그 가난은 운명이 아니라 개인의 책임이다 라고 바라봤던 그런 관점들이 녹여져 있습니다. 가난은 나라의 책임이다. 베버리지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가난은 사회 책임으로 인식되었고 이것을 시민들도 지지했습니다. 우리 누구나 다 빈곤에 노출될 수 있다. 그래서 법과 제도를 통해서 빈곤에 대응하는 사회보험이라든지 사회보장들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정책 이면에는 이념, 철학이 다르다. 그래서 빈곤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는 것은 관점, 이념, 철학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것을 누가 지지하느냐에 따라 정책이 달라진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떤 세력이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빈곤에 대한 다른 인식은 다른 실천을 하게 합니다. 여기 두 그림이 있는데요. 이 두 실천 중 권리형 실천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간 운동이 있거든요.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간 운동 둘 중에 권리형 실천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빈곤에 대한 권리형 실천이 어떤 건지 선택했다라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그 동료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선조직협회는 Charity Organization Society, COS라고 부르고요. 인보간 운동은 Settlement House Movement로 불립니다. COS는 당시 그 자선의 조직화와 구걸 방지를 위한 협회를 만들었는데요. 그런 의미를 담아서 가난한 사람들의 자선을 베풀므로 인해서 구걸을 방지한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우회 방문원을 파견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집을 조사하고 그들이 빈곤으로부터 구제받을 대상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조사했던 그런 협회였습니다. 세틀먼트 하우스 무브먼트는 이들은 빈곤한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그 지역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권리가 무엇인지 토론하고 논의하면서 이들의 문제들을 함께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권리형 실천은 세틀먼트 하우스 무브먼트, 인보건 운동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보간 운동은 그 당시 부적절한 사회 경제 구조에 대한 토론을 장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도록 하고 그것에 대한 교육하고 조사하고 그런 역할들을 했고요. 그리고 이들이 그 문제를 이야기할 때 사회적 지지라든지 사회적 옹호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자선조직협회는 환경에 대처하지 못하는 개인들을 어떻게 자립시킬 것인가, 이 자선을 조금만 베푼다라면 그들이 구걸하지 않을 텐데, 그래서 개인의 문제들을 그 개인적인 능력 향상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체계를 가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자녀주의, 사회복지에는 자녀주의, 제도주의라는 이념이 있는데요. 자녀주의는 그 COS, 자선조직협회의 그 상징적인 실천의 뿌리를 보여주는 것이고, 제도주의는 인보간 운동하고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나눔샘에서는 이 제도주의적 관점의 나눔들을 지지하는 것을 권리형 나눔이라고 봅니다. 이 권리형 나눔은 배고프지 않은 연대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고요. 자선형 나눔은 노력하는 의지적 개인들을 만드는 것이다.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고 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쌍한 사람을 자선으로 도와줄 것인가? 그것은 자선조직협회에서 했던 방식이었다라면 인보간 운동은 연대를 통해서 시민들과 함께 배고프지 않은 연대의 공동체를 만들려고 했던 권리형 실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빈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빈곤은 시대마다 그 모습이 달라졌었고, 그리고 그 시대마다 달라졌던 이면에는 빈곤에 대한 관점과 지지 세력이 달랐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철학을 가지고 빈곤을 바라보고 그것을 지지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이제부터 그러한 생각을 일상에서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